제 손 좀 보세요. 예전에 와인잔만 들었는데, 이젠 배추도 씻고 거름도 만져요. 그래도 지금이 더 행복하답니다. 제 손끝에는 아직도 보고타의 진한 커피 향이 남아있는 것만 같은데 지금 제 코를 찌르는 것은 밭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거름 냄새입니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야경은 보석을 뿌려놓은 듯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드문드문 박혀있는 시골 마을의 가로등 불빛뿐입니다. 저는 무릎이 나온 남편의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마당 수도가에 쭈그리고 앉아 배추를 씻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제 손은 오직 도면을 그리고 와인 잔을 들고 명품 가방을 드는 데에만 쓰였으니까요. 이사벨라, 추운데 들어가 있어. 내가 할게. 비닐하우스에서 막 나온 남편 대영 씨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의 작업복은 흙투성이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입니다. 이 남자의 저 땀방울이, 저 순박한 눈동자가 저를 지구 반대편 이 낯선 시골 마을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선택한 이 삶이 후회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직 대답을 망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진심 어린 댓글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이사벨라입니다. 콜롬비아의 유명한 건축가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위 말하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설계한 보고타의 랜드마크 빌딩 꼭대기층이 제 놀이터였고 집안일은 유니폼을 입은 고용인들이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공부하고 쇼핑하고 파티를 즐기며 아버지가 닦아놓은 탄탄대로를 걷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을 때 제 앞날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화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 대형 프로젝트를 맡으며 승승장구했고 사교계에서는 1등 신부감으로 통했습니다. 제 주변의 남자들은 하나같이 명문가 출신의 세련된 매너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들은 이사벨라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제 배경과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부딪히면서도 늘 어딘가 텅 빈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를 만난 건 보고타에서 열린 국제화훼 박람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시로 전시장 설계를 맡아 현장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짜증이 솟구쳐 고용인들에게 까탈을 부리고 있을 때 구석진 부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꽃을 정리하고 있는 한 동양인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촌스러운 체크무늬 셔츠에 흙이 잔뜩 묻은 청바지, 그리고 목에 두른 수건까지. 제 기준에서는 격이 떨어지는 차림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시들어가던 수국 화분을 마치 아픈 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물 좀 주세요. 여기 애들이 목말라 해요. 그가 서툰 스페인어로 외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생수 한 병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그리고 쌍꺼풀 없는 담백한 눈매가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라시아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환하게 웃는데 그 순간 주변의 소음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계산이나 가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흙 냄새가 나는 듯한 투명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화훼 농장주 대영 씨였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공부하기 위해 무리해서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제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물 준 고마운 아가씨로 대할 뿐이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꽃의 언어를 알려주었고 저는 그에게 건축의 구조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사벨라 씨 손은 참 예뻐요. 근데 너무 차갑네요.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요. 투박하고 거친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쥐었을 때 온몸으로 퍼지던 그 따스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난방 시스템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사람의 체온이 전해주는 위로였습니다. 귀국 날짜가 다가오자 우리는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랑 같이 갈래요? 한국 시골이라 당신이 살던 곳과는 많이 달라요.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절대 외롭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의 프로포즈는 다이아몬드 반지도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지만 제 심장을 가장 크게 울렸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격노하여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농사꾼 놈한테 시집을 가? 내가 제정신이냐?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오빠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랑의 눈먼 제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습니다. 제 인생이에요. 저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저를 펜트하우스에서 쫓아내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차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그래, 그놈이랑 흙바닥에서 뒹굴어봐라. 일주일도 못 버티고 울면서 돌아올 거다. 아버지의 저주 섞인 폭언을 뒤로하고 저는 트렁크 가방 2개만 든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즈니스석이 아닌 이코노미석의 좁은 좌석에 구겨져 앉아 20시간을 날아가는 동안 저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 성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그것도 전라남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의 삶은 제 상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대영 씨의 집은 논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붉은 벽돌집이었습니다. 2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양옥집이었지만 대영 씨는 그래도 읍내에서는 꽤 괜찮은 집이야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메주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였습니다.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제가 살던 곳의 욕실보다도 작은 거실과 낮은 천장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짐을 풀 공간조차 마땅치 않아 옷가지들을 대충 구석에 쌓아두어야 했습니다. 미안해요, 이사벨라. 내가 빨리 돈 벌어서 더 좋은 집 지어줄게요. 대영 씨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를 안아주었지만 솔직히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자 녹물이 섞인 찬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수가 나오려면 보일러를 틀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샤워 가운 대신 낡은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불안한 눈빛을 한 여자. 이곳이 정말 내가 살아야 할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실 적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와 가사 노동이었습니다. 대영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비닐하우스로 나갔고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물 한 잔도 제가 직접 떠마신 적이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하는 일상은 저에게 고역이었습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는 고등 수학보다 어려웠습니다.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쓰레기. 종류는 왜 그리 많고 규정은 왜 그리 까다로운지요. 하루는 분리수거를 잘못했다가 이웃 할머니에게 등짝을 맞으며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삿대질과 표정만으로도 제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고향에 있는 제 드레스룸과 하녀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게다가 시골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온화한 날씨와 달리 한국의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보일러 기름값을 아껴야 한다며 대영 씨는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저는 수면 양말을 2켤레나 겹쳐 신고 털조끼를 입고도 덜덜 떨었습니다. 이사벨라, 이거 입어봐. 시장에서 샀어. 대영 씨가 내민 것은 일명 몸빼라고 불리는 화려한 꽃무늬 바지였습니다. 기모가 들어있어 따뜻하다며 웃는 그를 보며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샤넬과 구찌를 입던 제가 시장표 몸빼 바지를 입다니요. 하지만 그 바지를 입는 순간 거짓말처럼 다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촌스러운 무늬가 제 자존심을 긁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몸빼 바지를 입은 제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자신감이라던데 이건 좀 심했네. 어느 날 오후 대문 밖에서 대영아 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읍내에 사시는 시어머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들이닥치셨습니다. 헬멧을 벗은 시어머니의 머리는 뽀글뽀글한 파마머리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라고 데려온 게 삐쩍 말라가지고 힘이나 쓰겄냐? 사투리가 섞인 빠른 한국말은 저에게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양손 가득 들고 온 검은 비닐봉지를 주방 바닥에 쏟아 놓으셨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시금치, 못생긴 고구마, 그리고 정체불명의 빨간 반찬통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냉장고 문을 열어젖히고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콜롬비아식 닭고기 스튜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비슷한 채소들을 썰어 넣고 끓였지만 맛은 맹탕이었습니다. 대영 씨와 시어머니가 반일 끝내고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게 뭐요? 맹물에 닭 헹군 맛이요? 시어머니의 직설적인 평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대영 씨는 눈치를 보며 맛있는데 왜 그러세요, 엄마? 이국적이고 좋네. 하며 허겁지겁 먹었지만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가져오신 김치통을 꺼내셨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강렬한 젓갈 냄새와 마늘 냄새. 저도 모르게 코를 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김치를 쭉 찢어 밥 위에 척 올려주시며 제 입가에 들이미셨습니다. 먹어봐. 한국 사람은 이거 없으면 힘 못 써.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에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김치를 받아 먹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매운맛과 짠맛, 그리고 아삭한 식감. 처음에는 혀가 얼얼해서 뱉고 싶었지만 씹을수록 묘한 감칠맛이 올라왔습니다. 매운맛에 눈물이 찔끔 났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시고는 설거지통 앞에 서시려는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됐다. 손에 물집 잡힌 거 안 보이냐? 가서 대영이랑 과일이나 깎아 먹어.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손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까 배추를 씻느라 빨개지고 튼 제 손을 보셨던 모양입니다.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투박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제 손보다 훨씬 거칠고 마디가 굵었으며 손톱 밑에는 흙대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땅을 일구고 자식을 키워낸 훈장 같은 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매끄러운 손과는 정반대인 그 손이 왠지 모르게 더 믿음직스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대영 씨의 화훼 농장에 따라 나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온통 꽃천지였습니다. 프리지어, 장미, 안개꽃. 화려한 꽃들이 가득했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비효율적인 동선과 낡은 구조물들. 건축가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꽃을 포장하는 작업대는 너무 낮아서 허리가 아플 구조였고 관수시설은 물 낭비가 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먼지 쌓인 제도 샤프를 꺼내 들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닐하우스의 리모델링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동선을 최소화하고 채광을 극대화하며 버려지는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단순히 예쁜 건물이 아니라 대영 씨가 덜 힘들게 일할 수 있는 기능적인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밤새 도면을 그리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펼쳐진 도면을 본 대영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게 우리 농장이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면을 어루만졌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고치면 당신 허리가 덜 아플 거야. 그리고 여기는 물탱크를 설치하면 수도 요금을 30%는 줄일 수 있어. 제가 신이 나서 설명하자 대영 씨는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사벨라, 당신 정말 천재야. 내가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 그의 눈에는 존경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도움이 되고 싶었어. 밤만 축내는 식충이가 되기 싫어서. 제 말에 대영 씨는 정색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당신을 식충이라고 해? 당신은 내 보물이야. 콜롬비아에서 온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농장의 설계 실장님이 되었습니다. 물론 월급은 없었지만 대영 씨와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기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달라진 농장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웜에 이게 다 네가 그린겨.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네. 시어머니의 칭찬은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닭백숙을 한솥 끓여오셨습니다. 많이 묵어라. 일하려면 힘써야지. 닭다리를 뚝 떼어 제 밥그릇에 올려주시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다리가 마치 황금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명품 가방 대신 작업용 장갑을 끼고 하이힐 대신 장화를 신습니다. 보고타의 야경보다 비닐하우스 천장에 맺힌 물방울이 반짝이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예보에도 없던 기습 폭설이 내린 것입니다. 남부 지방에는 눈이 잘 오지 않는다더니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비닐하우스 위에 눈이 쌓이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영 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뛰쳐나갔고 저도 옷을 챙겨 입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마을 방송에서는 비상사태를 알리는 이장님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넉가래를 들고 비닐하우스 위로 쌓이는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끝도 없이 내리는 눈과의 사투였습니다. 손발이 얼어붙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농장은 대영 씨의 땀이자 우리의 미래였으니까요. 제가 미끄러져 넘어지자 대영 씨가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사벨라, 들어가. 당신 다치면 안 돼. 그는 화를 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넉가래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같이 해. 우리 거잖아.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트랙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청년 회장님과 함께 트랙터를 몰고 오신 것입니다. 비켜라. 눈 다 치워불자. 시어머니는 여전사처럼 트랙터 위에서 소리치셨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빗자루와 삽을 들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대영아, 걱정 마라. 우리가 왔다. 이웃들은 자기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치워주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인 저에게 텃세 부리던 할머니도 짓궂게 놀리던 아저씨도 모두 한마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이구나. 춥고 배고픈 시절을 함께 견뎌온 사람들의 끈끈한 연대. 저는 그제야 비로소 이 마을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눈발이 잦아들고 우리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후루룩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서로의 언뺨을 바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볼을 툭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욕봤다. 이제 진짜 농사꾼 마누라 다 됐네. 그 투박한 인정에 저는 세상 그 어떤 건축상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폭설이 지나간 뒤 하늘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저는 비닐하우스 입구에 서서 눈 덮인 논밭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설원 위에 햇살이 비치자 눈이 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아빠.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달칵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이사벨라. 제 목소리가 젖어들어갔습니다. 오, 이사벨라. 내 딸. 잘 지내는 거니? 밥은 먹고? 춥지는 않고? 어머니의 울음 섞인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 잘 지내요. 밥도 잘 먹고요. 여기 사람들. 정말 따뜻해요. 그 말을 하는데 저 멀리서 대영 씨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밥 먹자. 저는 전화를 든 채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성에 갇힌 공주가 아닙니다. 흙을 밟고 땀을 흘리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진짜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낡은 벽돌집과 비닐하우스뿐이지만 이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과 정이 가득합니다. 제 코리안 드림은 이제 막 설계도를 완성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예쁜 지붕을 얹어 우리만의 행복한 집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대영 씨가 차려놓은 밥상 머리에 김치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오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제 진짜 가족이 있는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봄은 왔지만 우리 집 가계부에는 여전히 찬 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습니다. 제가 야심차게 그린 비닐하우스 리모델링 도면은 대영 씨의 책상. 한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축가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완벽하게 설계한 자동 급수 시스템과 환기 장치는 견적서를 받아보는 순간 허황된 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영 씨는 제 눈치를 보며 올해 농사 잘 지어서 내년에는 꼭 공사 시작하자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의 깊어진 주름살과 밤마다 몰래 한숨 쉬는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폭설 피해를 복구하느라 대출금은 더 늘어났고 비료값과 종잣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즐기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생존이라는 단어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면만 그리는 우아한 설계 실장님으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늘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남편과 이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대영 씨 몰래 읍내에 있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대영 씨가 알면 펄펄 뛰며 말릴 것이 뻔했기에 문화센터에 한국어 수업을 더 들으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통센터는 거대한 창고 같았습니다. 천장까지 높게 쌓인 과일 상자들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지게차가 오가는 소음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제게 맡겨진 일은 갓 수확한 양파를 크기별로 선별하여 망에 담는 단순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까짓 일쯤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작업장 안에서 하루 종일 서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일은 철골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된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양파의 매운 냄새가 눈과 코를 찔러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흙투성이 양파를 쥐는 손가락 끝은 금세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건축 모형을 만들 때 쓰던 섬세한 손은 온데간데 없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흙대가 끼어 있었으며 손등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입금될 일당을 생각하면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 저는 공중 화장실에 들러 비누로 손을 빡빡 씻고 핸드크림을 듬뿍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환한 미소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영 씨는 밥상을 차리다 말고 뛰어나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얼른 와서 밥 먹자.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을 텐데 이상하게도 숟가락을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김치찌개의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역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벨라, 왜 그래? 어디 아파? 대영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점심에 빵을 급하게 먹었더니 좀 체했나 봐요. 저는 대영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지만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속을 개워내면서도 저는 그저 유통센터의 먼지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이려니 혹은 낯선 한국 음식에 탈이 난 것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유통센터로 향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작업 반장님은 외국인인 제가 꾀를 부리지 않고 억척스럽게 일하는 것을 보고 한국 아줌마보다 낫다며 칭찬해 주셨고 특근 수당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아 대영씨 몰래 농장 운영 자금 통장에 채워 넣을 계획을 세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제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양파망을 들어 올릴 때마다 눈앞이 핑 돌았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도시락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저는 몰래 화장실에 숨어 맹물만 들이키곤 했습니다. 동료 언니들이 세댁,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빈혈기가 좀 있어서요 라고 둘러대며 다시 작업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주말을 맞아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제가 숨겨둔 작업복과 흙투성이 장화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 뭐다냐? 네 설마 밖에서 일하냐? 시어머니의 추궁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들어오던 대영 씨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사벨라,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유통센터 다녔어? 공부하러 간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어? 대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거 보기 싫었어요. 나도 돕고 싶어서. 대영 씨는 제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핸드크림으로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제 손을 보고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이 손 좀 봐. 도면 그리던 귀한 손을 이렇게 만들어? 내가 못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신을 이 고생을 시키는구나. 그는 자책하며 제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도 혀를 끌끌 차시며 제 등짝을 때리셨습니다. 미련한 것. 몸 상하면 돈이 무슨 소용이여. 당장 때려치워. 시어머니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류에 저는 덜컥 겁이 났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아니에요. 저 할 수 있어요. 저 약하지 않아요. 콜롬비아 여자들도 강해요. 우리 집, 우리 농장, 내 손으로 일으킬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제 고집에 대영 씨와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 이상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대영 씨는 매일 저녁 제 손과 발을 마사지해 주었고 시어머니는 몸에 좋다는 붕어즙이며 한약을 지어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에도 불구하고 제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몸이 부었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현기증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쓴 한약 냄새를 맡자마자 헛구역질이 올라와 몰래 하수구에 버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말 큰 병이라도 걸린 건가? 덜컥 겁이 났지만 병원에 갈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지금이 양파추라 성수기라 일당이 평소의 1.5배였기 때문입니다. 딱 이번 달까지만 하자. 이번 달만 버티면 목표 금액을 채울 수 있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진통제를 입안에 털어넣었습니다. 약 기운으로 버티는 하루하루가 위태롭게 이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무더웠습니다. 초여름의 열기가 유통센터의 함석 지붕을 달구어 작업장 안은 찜통 같았습니다. 선풍기 몇 대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뜨거운 바람만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점심시간도 반납하고 잔업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양파 박스를 팔레트에 옮겨 싣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20kg짜리 박스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반장님이 이사벨라 씨 얼굴색이 안 좋은데 좀 쉬었다 해라고 말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라고 대답하며 억지로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더니 윙 하는 이명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발밑이 푹 꺼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양파 박스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벨라 씨.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몸은 이미 통제력을 잃고 바닥으로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뺨이 닿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더니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덮쳤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대영 씨의 환한 미소와 아직 완성하지 못한 비닐하우스 도면이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하지만 제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팔에는 링거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대영 씨가 보였습니다. 그의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입가에는 거뭇한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제가 몸을 뒤척이자 그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이사벨라, 정신이 들어?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 쉰 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쓰러진 거예요? 일은 양파는? 대영 씨는 제 입을 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큰일 날 뻔했단 말이야.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에 과로래. 도대체 몸을 어떻게 쓴 거야? 그의 타박 섞인 걱정에 저는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던 선생님은 저와 대영 씨를 번갈아 보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몸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산모가 이렇게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순간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와 대영 씨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산모요? 대영 씨가 더듬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임신 8주 차입니다. 그것도 모르셨어요? 빈혈 수치가 너무 낮고 탈수 증세까지 있어요. 아기가 무사한 게 기적입니다. 당장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임신.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8주라니. 그럼 그동안 느꼈던 그 메스꺼움이, 그 어지러움이 단순한 체증이 아니라 입덧이었단 말인가요?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는 줄도 모르고 독한 파스 냄새를 맡으며 무거운 짐을 날랐다니. 죄책감과 충격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벅찬 감정이 뒤섞여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영 씨는 멍하니 서 있다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그는 제 배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떨리는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만지면 부서질까 겁내는 사람처럼.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이사벨라. 정말 미안해. 내가 나쁜 놈이야. 당신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기를 죽일 뻔했어.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미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의 아이까지 생기다니. 이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을까? 내 욕심으로 시작한 한국 생활이 아이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제 배 위에 올려진 대영 씨의 투박한 손과 그 손을 통해 전해지는 떨림을 느끼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축복이야. 우리에게 찾아온 기적이야. 저는 대영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요, 여보. 우리 아기 놀라겠어요. 나 괜찮아요. 우리 아기도 괜찮대요. 며칠 뒤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잔치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다, 고생했어.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과 온갖 보양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라.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그냥 숨만 쉬고 있어. 시어머니의 호들갑에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무게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로 또다시 목돈이 나갔고 제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입은 다시 줄어들 것이 뻔했습니다. 밤에 잠든 대영 씨의 얼굴을 보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라 제 능력을 살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다음 날부터 저는 얌전히 침대에 누워 태교를 하는 척하며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구상을 했습니다. 건축가로서의 재능과 농촌 생활을 접목할 수 있는 아이템. 그러다 문득 창밖에 비닐하우스를 보았습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의 검은 비닐하우스들. 삭막하고 개성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저걸 바꿀 수 없을까? 농촌 체험을 하러 오는 도시 사람들에게 단순히 농작물만 수확하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를 경험하게 할 수는 없을까?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페형 스마트팜. 단순히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니라 예쁜 정원처럼 꾸며서 사람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체험도 하는 복합 문화 공간. 제 전공을 살려 감각적으로 디자인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대영 씨를 위한 기능적인 설계가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 디자인이었습니다. 버려진 팔레트로 만든 빈티지 테이블, 폐비닐을 재활용해 만든 조명갓, 그리고 꽃과 농작물이 어우러진 실내 정원. 돈이 들지 않는 자재들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건축이었습니다. 펜을 움직이는 제 손길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입덧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탈출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완성한 기획안을 들고 저는 다음 날 아침 대영 씨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랑 사업 하나 하자. 대영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 지금 빚도 산더미인데. 저는 차근차근 제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농부 지원 사업과 농촌 관광 개발. 지원금을 활용하면 초기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정보까지 덧붙였습니다. 대영 씨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하던 눈빛이 점점 호기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정부 지원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나 이사벨라야. 보고타 최고의 건축가였다고. 제 자신감 넘치는 말에 대영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마누라 대단하지. 한번 해보자. 믿져야 본전이지. 우리는 하이파이브를 하며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응원하는 듯 툭 하고 태동을 보였습니다. 물론 팔주라 태동일 리 없었지만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즉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대영 씨는 군청과 농업기술센터를 뛰어다니며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제가 쓴 계획서는 문법이 엉망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담당 공무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만드는 새로운 농촌 모델이라는 키워드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심사 당일 저는 면접장에 섰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외국인 며느리가 유창하지는 않지만 또박또박한 한국어로 자신의 꿈을 발표하는 모습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이 농장은 단순한 농장이 아닙니다. 저와 제 아이 그리고 한국 농촌의 미래가 담긴 꿈의 공간입니다. 제 마지막 멘트에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리모델링 자금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정 통지서를 받은 날 우리 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전화를 돌리며 며느리 자랑을 하셨고 대영 씨는 저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사벨라 정말 고마워. 당신이 우리 집 복덩이야.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 도면이 현실이 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저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물론 몸을 쓰는 일은 대영 씨와 인부들이 했고 저는 의자에 앉아 지시만 내렸지만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낡은 비닐하우스가 뼈대만 남기고 철거되고 새로운 구조물이 세워지는 모습은 마치 제 인생이 새롭게 재건되는 과정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찌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농장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바로 제 아버지의 비서실장인 곤잘레스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곤잘레스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함께 돌아가시죠. 그의 뒤로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대영 씨가 낫을 들고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십니까?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곤잘레스 아저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아가씨를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농장 부지 이미 회장님께서 매입하셨습니다. 돌아가지 않으시면 이 농장은 내일부로 철거될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농장 땅을 샀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알고 보니 우리가 빌려서 농사를 짓던 땅 주인이 급하게 땅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아버지의 회사가 제3자를 통해 매입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영 씨가 저를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 여긴 우리 땅이야. 우린 임대차 계약이 있다고. 하지만 곤잘레스 아저씨는 냉정하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백한 법적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구고 이제 막 꿈을 펼치려던 이 터전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아가씨. 조용히 따라오시면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신다면 이들은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겁니다. 곤잘레스 아저씨의 말은 협박이 아닌 통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대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낫을 든 채 분노로 몸을 떨고 있는 내 남편. 그리고 저 멀리서 새참을 이고 오다가 쟁반을 떨어뜨린 시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뱃속의 아이가 불안한 듯 꿈틀거렸습니다.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가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까지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현기증이 일었지만 이번에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곤잘레스 아저씨를 똑바로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께 전하세요. 저는 아버지께 전하세요. 저는 그 말을 끝맺기도 전에 세상이 기이하게 비틀렸습니다. 곤잘레스 아저씨의 검은 양복이 시야에서 흐릿하게 번지더니 마치 물에 젖은 수채화처럼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을 지탱하던 단단한 흙바닥이 순식간에 늪처럼 변해 제 몸을 집어삼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귓가에는 날카로운 이명소리가 B- 울려 퍼지며 대영 씨의 고함과 시어머니의 비명소리를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밀어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폐가 쪼그라든 것처럼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뺨에 와닿는 거친 흙의 감촉과 코끝을 찌르는 마른 먼지 냄새가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감각이었습니다. 의식이 끊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저는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덮쳤고 저는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이 눈을 찔러와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코끝에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와 멸균 거즈의 건조한 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다리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손등에는 투명한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줄을 따라 차가운 수액이 제 혈관 속으로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소리가 제 심장 박동 소리와 엇박자를 이루며 병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리자 침대 옆에 엎드려 있는 대영 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먼지가 그대로 묻어있는 옷가지가 그가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갈라진 신음소리가 새어나오자 대영 씨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여기 병원이야, 병원. 대영 씨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에 병실 커튼이 젖혀지며 시어머니가 달려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 깨어났네. 몸은? 배는 안 아프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자신의 거친 뺨을 제 손등에 비비며 오열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제 차가운 손등을 적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 배 쪽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다행히 배는 따뜻했고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은 엄숙하면서도 어딘가 안도하는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환자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유산될 뻔했어요. 유산이라는 단어에 대영 씨와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자세히 보니 아기집이 하나가 아닙니다. 2개예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순간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와 대영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쌍둥이? 내 뱃속에 생명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니. 쌍둥이라고요? 정말입니까? 대영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2 아이 모두 심장 소리가 아주 힘찹니다. 엄마가 쓰러지는 그 와중에도 아이들은 악착같이 버텼어요. 정말 강한 녀석들입니다. 하지만 산모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영양 상태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꼼짝 말고 누워 계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우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쌍둥이라니.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를 2이나 품고 있었네.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일을 시키고. 내가 죄인이여 죄인. 대영 씨는 제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제 손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고마워 이사벨라. 그리고 미안해. 내 무능력 때문에 당신이랑 아이들을 잃을 뻔했어. 그깟 농장이 뭐라고. 다 포기하자. 당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 당신이랑 아이들만 건강하면 난 다 필요 없어. 대영 씨의 눈물 젖은 고백에 제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기가 치솟았습니다. 제 뱃속의 2 아이는 그 끔찍한 스트레스와 충격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버티는데 엄마인 제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든든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설명해준 국민행복카드와 쌍둥이 임신, 바우처 지원 혜택은 금전적인 부담을 한결 덜어주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과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까지 국가가 나서서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준다니 콜롬비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영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보. 포기 안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패배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퇴원 후 저는 집 안방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영 씨의 감시는 철통 같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침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했고 식사도 침대로 대령했습니다. 곤잘레스 아저씨가 주고 간 명함은 협탁 위에 놓여 있었고 퇴거 기한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대영 씨는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뛰며 어떻게든 이사 비용이라도 마련해 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그의 지친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몸은 편안했지만 정신은 감옥에 갇힌 듯 답답했습니다.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누워서 천장의 벽지 무늬를 세는 것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비닐하우스 뼈대는 앙상하게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곳을 멋진 카페형 스마트팜으로 만들겠다던 제 꿈도 저렇게 녹슬어 사라지는 걸까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건축 설계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익숙한 인터페이스가 화면에 뜨자 손가락이 기억하는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 짓지 못한다면 보여주기라도 하자.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가상 공간 속에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농장의 모습, 폐비닐을 녹여 만든 반투명한 벽체, 빗물을 모아 흐르게 만든 작은 수로, 마을에 버려진 기와를 활용한 바닥 타일. 현실의 돈이나 자재 제약이 없는 가상 공간 속에서 제 상상력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건물을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이야기를 담기로 했습니다. 콜롬비아의 건축가 이사벨라가 한국의 시골 농부 대영 씨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두 쌍둥이를 위해 짓고 싶은 꿈의 집, 그리고 거대 자본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 아름다운 농장의 이야기를 3D 렌더링 영상과 함께 글로 풀어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검지 손가락 끝이 저리 태우고 화면을 응시하는 눈이 뻑뻑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탄원서이자 제 인생을 건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완성된 결과물은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사라질 위기의 꿈, 한국의 흙과 콜롬비아의 태양이 만나는 곳이라는 제목을 붙여 저는 한국의 유명한 건축 커뮤니티와 SNS 그리고 군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그저 묻혀버릴까요?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난 저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밤사이 핸드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람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 꺼진 것이었습니다.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켜자마자 알림창이 폭발하듯 쏟아졌습니다. 좋아요 15,432개, 댓글 3,201개, 공유하기 5,890회. 제 게시물은 하룻밤 사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의 베스트 글로 올라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퍼날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응원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와, 설계 미쳤다. 진짜 이런 곳이 생긴다고요? 대박. 능력자시네요. 3D 렌더링 퀄리티가 웬만한 건축 사무소 뺨치는데요. 이런 멋진 곳을 대기업이 뺏어가려고 한다고요? 절대 안 되죠. 쌍둥이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따뜻한 응원에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넷에 농장 설계도 올리신 이사벨라님 맞으신가요? 여기는 SBC 방송국 생생정보팀인데요. 방송국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보고 취재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명한 건축 잡지의 에디터였습니다. 심지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매니저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 펀딩으로 진행해 보시죠. 반응이 폭발적일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대영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동네 이장님이 전화 와서 난리 났어. 기자들이 마을 입구에 왔다고.
대영 씨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대영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사람들이 우리 꿈을 지켜주겠대요. 대영 씨는 화면 속의 숫자들과 댓글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침대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붙잡은 동아줄은 생각보다 훨씬 튼튼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집 마당은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며느리 잘 둔 덕에 내가 방송을 다 타내라며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고운 한복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제가 그린 도면을 설명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한국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희망이 담긴 공간입니다. 제발 이 꿈이 꺾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인터뷰는 그날 저녁 메인 뉴스에 소개되었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콜롬비아 건축가 며느리, 시골 농장의 기적이라는 키워드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농장 앞으로 후원 물품이 답지했습니다. 아기용품부터 건축자재, 심지어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건축과 대학생들까지 찾아왔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는 오픈 3시간 만에 목표 금액의 500%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며 저와 대영 씨는 손을 맞잡고 덜덜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거대한 에너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디자인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 농장 프로젝트를 회사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전액 후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그 농장의 설계를 제가 직접 총괄하고 완공 후에는 그곳을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저를 건축가 이사벨라로 인정하고 파트너로 대우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대영 씨에게 이 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영 씨는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당신 정말 멋지다. 농사꾼 아내로 살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당신 날개 여기서 다시 펼쳐봐. 우리는 건설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곤잘레스 아저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뒤에는 용역 깡패들이 아니라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퇴거 명령서가 아니라 새로운 합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대기업까지 개입하자 아버지도 더 이상 무리하게 농장을 뺏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한 발 물러서는 척하며 농장 부지를 우리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되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곤잘레스 아저씨가 저에게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의 무등을 타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집을 지어라. 그 짧은 한 문장에 담긴 아버지의 복잡한 심경이 느껴져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비록 방식은 거칠었지만 아버지는 당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시험하고 또 인정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초라한 시골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사랑이 깃든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기반 위에 세워질 우리들의 성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졌을 때 비닐하우스가 있던 자리에는 아름다운 유리 온실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가서 디에머 사랑의 집나는 간판을 단 그곳은 오픈 첫날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설계한 공간에서 차를 마시고 대영 씨가 키운 농산물을 사며 행복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시며 우리 며느리가 지은겨 라고 자랑하느라 입이 마를 새가 없으셨습니다.
오픈 행사가 한창이던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백발의 노신사와 그를 부축하는 우아한 중년 여성. 바로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불룩한 배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이사벨라.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 하고 외치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도 뒤에서 우리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대영 씨와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손님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건축이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짓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카페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황금빛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빠 보세요. 여기가 제가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저기가 제 남편이 일구는 땅이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지은 그 어떤 빌딩보다 아름답구나. 그 순간 제 뱃속에서 아이들이 힘차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칭찬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설계도는 없을 것입니다. 카페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는 손님들의 옷차림에서 어느덧 완연한 겨울의 냉기가 느껴졌지만 카사데 아모르 사랑의 집이라는 이름의 우리 카페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치익하는 스팀. 소리와 갓 구운 고구마 빵의 달콤하고 구수한 향기가 카페의 공기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 마련된 저만의 전용 의자에 앉아 카페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눈 덮인 논밭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연인들, 제가 직접 디자인한 업사이클링 테이블을 신기한 듯 만져보며 대화를 나누는 가족들. 그들의 표정에 서린 행복감이 저에게로 전해져 올 때면 저는 불룩 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남몰래 감격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차가운 바람만이 윙윙거리던 낡은 비닐하우스였던 이곳이 이제는 주말이면 대기줄이 길게 늘어설 만큼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카운터에서는 시어머니가 특유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이 빵은 우리 며느리가 직접 레시피를 짠 거요. 콜롬비아랑 한국 맛을 섞었다나 뭐라나. 암튼 잡숴봐, 기가 막혀. 시어머니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포스기를 다루셨고 손님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하는 것이 주된 일과가 되셨습니다. 주방에서는 대영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쓰던 투박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라테 아트를 그리는 그의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바리스타보다 진지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대영 씨는 영업 종료 팻말을 걸고 후다닥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 은행 앱을 켜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사벨라, 이것 좀 봐. 오늘 매출이 역대 최고야. 그리고 이 통장 잔고 보여? 우리가 드디어 빚을 다 갚았어. 대영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 숫자는 믿기 힘들 만큼 길었습니다. 폭설 피해 복구비, 비료값, 그리고 생활비 때문에 받았던 대출금들이 모두 0이 되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숫자들 속에는 양파 공장에서 흘렸던 제 눈물, 눈보라 속에서 비닐하우스를 지키려던 대영 씨의 땀방울,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 붕어즙을 다리시던 시어머니의 정성이 모두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카페의 노란 조명 아래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부부였습니다. 성공은 경제적인 풍요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송과 잡지를 통해 알려진 저의 이야기는 많은 다문화 가정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군청에서는 저를 다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했고 저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한국에 가돈 이주, 여성들을 위한 멘토링 강연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두 가지 문화를 가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서툰 한국어로 진심을 전할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받았던 도움과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예정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영 씨와 함께 소파에 앉아 아기들의 옷을 개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뭉치면서 알 수 없는 통증이 허리를 강타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진통이려니 하고 넘기려 했지만 통증의 주기는 점점 짧아졌고 강도는 세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오자 대영 씨가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배 아파? 지금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양수가 터지는 느낌과 함께 따뜻한 물이 다리 사이로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전쟁 같았습니다. 대영 씨는 미리 싸놓은 출산 가방을 챙기면서도 허둥지둥 양말을 짝짝이로 신었고 건너방에서 주무시던 시어머니는 내복 차림으로 뛰쳐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쌍둥이들이 눈 구경하고 싶어서 빨리 나오려나 보다. 대영아, 차 대기시켜라. 시어머니의 진두지휘 아래 우리는 눈길을 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눈 덮인 풍경이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그 막막함과는 전혀 다른 축복의 하얀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간 저는 극심한 진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쌍둥이라 자연분만이 힘들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겁이 덜컥 났지만 대영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사벨라, 할 수 있어. 당신은 강한 여자잖아. 우리 아기들도 당신 닮아서 강할 거야. 땀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고통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저는 카파도키아의 붉은 흙을, 보고타의 높은 하늘을, 그리고 이곳 한국의 따뜻한 황토를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땅의 기운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애, 응애. 첫째 아들의 울음소리에 이어 곧바로 둘째 딸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매 쌍둥이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제 가슴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생명체들이 꼼지락거리는 느낌을 받는 순간 산고의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벅찬 감동만이 밀려왔습니다. 대영 씨는 아이들의 탯줄을 자르며 엉엉 울었습니다. 고마워, 아가들아. 세상에 나와줘서 고마워. 이사벨라, 사랑해. 정말 사랑해. 밖에서 대기하던 시어머니도 통유리 너머로 손주들을 보며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이름을 태양, 딸의 이름을 미소라고 지었습니다. 콜롬비아의 뜨거운 태양과 한국의 따뜻한 미소를 닮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우리 집은 말 그대로 꽃밭이 되었습니다. 동네 이웃들이 가져온 기저귀와 분유, 아기 옷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멀리 콜롬비아에서 아버지가 보내신 거대한 축하 화환과 육아 용품들이 현관까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상통화로 손주들의 얼굴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딸 이사벨라 장하다. 내 곧 다시 가마. 우리 손주들 보러 가야지. 무뚝뚝했던 아버지의 변화에 어머니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잔치 대신 그동안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카페 수익금의 일부와 축하금들을 모아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 기부하고 마을 어르신들을 초청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잔칫날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동네방네 다니시며 이게 다 우리 며느리 덕이여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태양이와 미소를 품에 안고 바쁘게 음식을 나르는 대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흑투성이 작업복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늦은 밤 아이들을 재우고 대영 씨와 저는 카페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비닐하우스 농장에는 평온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대영 씨가 따뜻한 유자차 2잔을 들고 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사벨라, 기억나? 당신 처음 왔을 때 내가 보일러 기름값 아낀다고 춥게 지냈던 거. 대영 씨가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때 당신이 사준 그 꽃무늬 몸빼 바지 아직도 장롱 속에 있어요. 처음엔 그게 얼마나 입기 싫던지. 근데 입어보니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우리는 마주보고 키득거렸습니다. 웃음 끝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대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 손도 대영 씨의 손도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맞잡은 두 손의 온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땐 100원 한 푼이 아까워서 벌벌 떨었는데 당신 양파 공장에서 쓰러졌을 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내가 당신을 고생만 시키려고 데려온 건 아닌가 매일 밤 자책했었지. 대영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춥고 배고팠던 그 겨울이 없었다면 지금 이 봄날의 햇살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을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가난을 준 게 아니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진짜 가족을 선물해 준 거예요. 제 말에 대영 씨는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나는 익숙한 흙냄새와 비누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고마워, 이사벨라. 앞으로 평생 당신이랑 우리 태양이, 미소, 그리고 어머니. 굶기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할게. 내 목숨을 다해서 지킬게. 저도요. 당신이랑 함께라면 어디서든 성을 쌓을 수 있어요. 여기가 바로 나의 집, 나의 조국, 나의 전부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농장 입구에는 대영 씨가 트랙터를 몰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덜덜거리는 트랙터 소리가 오늘따라 경쾌한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고 베란다로 나가 대영 씨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하고는 트랙터를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의 미소와 제품에서 새근거리는 아이들의 숨소리, 그리고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시어머니의 아침 준비 소리. 이 평범하고도 기적 같은 일상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진짜 코리안 드림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랑의 집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지어나가기로.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설이 내릴지라도 서로의 체온으로 녹이며 단단한 행복을 구워낼 것입니다. 뜨거운 가마 속에서 흙이 도자기가 되듯 시련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영롱한 보석이 될 테니까요. 제 이름은 이사벨라, 한국 이름은 김사랑.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축가이자 농부의 아내,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행복한 동화의 첫 페이지일 뿐입니다. 저 넓은 들판에 피어날 무수한 꽃들처럼 우리의 앞날에도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기도하며 저는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